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나는 의사다. 시즌 3. 유쾌한 수다로 질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명유한 수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중입니다. 안녕하세요, JYP 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자,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알찬 내용으로 꾸몄습니다.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오죠. 가을이 오면 식욕이 왕성해지는데 우리나라 국민 중 320만 명 정도는 맛있는 음식을 보고도 자제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왜? 320만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나요? 이게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수가 320만 명이라고. 2010년도 기준으로 대한당뇨병 학회가 발표했어. 이 사기 발표가 아닌 이상 이게 맞아. 네. 야, 320만 명. 이게 전체 성인 인구로 치면 10%, 10명 중 1명. 나도 옛날에 뭐 기사 쓴 적 있어. 당뇨 대란 온다. 우리나라는 뭐 하면 다 대란이야. 당뇨 대란이라는 용어를 김철중 기자 처음 썼나요? 내가 썼죠. 당뇨 대란 쓰고 그 다음에 당뇨 쓰나미 온다 썼어. 2번 썼어 그래서. 하여튼 네. 기사 제목만 보면 무시무시해. 막 대란 오고 쓰나미 오고 막 엄청나요. 네. 근데 대한당뇨병 학회하고 질병관리본부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이게 320만 명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2050년까지 국내 당뇨병 환자 수는 600만 명. 이야. 되게 많이 늘어나네. 대폭발. 대란 넘어 대폭발. 인구가 크게 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지. 그러면 이게 유병률이 높아진다는 뜻이죠. 성인 10명 중에 2명. 즉 5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이야. 2050년이 되면. 그렇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근데 이거는 빙산일각이야. 그 네. 밑에 네. 드러나 있는 당뇨병 잠재군이 있어. 이 잠재적 위험군 이미 320만 명 빼고. 그거는 거의 1000만이야. 현재도. 그래서 3명 중 1명이 당뇨병 잠재군이야. 그분 우리 셋 중에 한 명은 여기 2명은 성인이 아직 아니잖아. 아, 그렇군요. 정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받아주기 힘든 80년대식 유머. 네. 자, 많은 사람들이 잠재적 위험군이구나 이미 당뇨병을 앓고 있어. 이거 지금 난리야. 완전히 대란이고 쓰나미야. 화산 폭발이고. 그래서요. 네, 그래서 근데 또 특이한 게 여러 가지 당뇨병의 유형들이 변화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 자, 그래서 오늘 명수다에서는 서나무대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이재혁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인이 변화한 당뇨병 형태, 지각 변동, 대란, 쓰나미 이거에 대해서 당뇨병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민영화, 원격 진료, 고괄수가제 3대 비급여. 대한민국 보건의료에 관한 모든 궁금증이 단박에 풀린다. 복잡하기 짝이 없는 한국의 의료 현실을 이렇게 선명하고 친절하게 그려낸 책은 없었다. 개념 의료.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이재혁 교수님 등장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명지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말 한마디도 못하고 우리가 떠드는 동안 피식피식 웃으면서 이 분위기가 이런 거구나라고 지금. 굉장히 점잖게 생기셨어. 이런 사람들이 보통 밤에 클럽을 가. 그래요. 만나 뵌 것 같기도 하고. 클럽에서? 이런 그냥 봉을 독차지해. 자, 뭐 잠깐 소개해드리면 연세대를 졸업했고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공의 전임의를 마치고 을지의대를 거쳐서 현재는 서나무대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을지의대를 갔다가 명지병원 왔네요. 거기서 발령을. 네, 을지의대에서 2년 동안 조교수 있다가 월급이 너무 적었나? 수도권으로 오고 싶어서 이제 대전 을지의대. 네, 대전에 있었어요. 그러시구나. 대한당뇨병학회 신경병증 연구회에 활동하시고 비만학회 부총무, 편집위원, 학술위원 뭐 이런 거 하시네요. 지금 뭐 위원장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위원인 걸 보면 아직 젊으신 거죠. 네. 아직 무슨 아직 의대생처럼 보이는데. 외모는 약간 부교수급 정도 되어 보이는데. 네.
근데 의사는 너무 젊어 보면 손해야. 그죠? 그런 면에서는 이재혁 교수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칭찬인지 아닌지. 노아냐 그러면? 애매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언급을 했잖아요. 네네. 그럼 현재 지금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추산하고 있는 현재 당뇨병 환자 수는 맞나요? 네, 당뇨병 학회에서 백서를 만들었어요. 2013년도에 세계 당뇨병 학회를 한국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기념비적인 걸 뭐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아하. 당뇨병 백서라는 걸 발간했는데 네. 2011년도에 이제 국가 건강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해보니까 320만 명 정도가 30세 이상 성인의 당뇨병이다. 더 이제 문제인 건 이제 60세 이상은 25%예요, 당뇨가. 그러니까 친인척분들 4분 앉아 계신 그분 중에 한 명은 당뇨병이란 거죠. 상당히 많은 환자가 당뇨에 노출이 돼 있고, 아까 김철중 기자님 말씀 주셨듯이 당뇨 전 단계가 지금 600만 명이에요. 그래서 합치면 1000만 명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뇨로 이제 곧 갈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곧 뭐 말씀하신 대로 당뇨 대란, 당뇨 쓰나미가 곧 뭐 멀지 않았습니다. 이미 왔죠. 네. 이미 왔어. 이게 지금 옛날 자료 보니까요. 1960년대는 당뇨병 유병률이 추정치지만 0.5%. 네네네. 야, 근데 이게 지금은 아까 10% 뭐 12%죠. 네. 공식적으로 12%인데 1980년대 초만 해도 세브란스 병원에 당뇨 환자가 입원하면 모든 교수님들이 보러 가셨대. 신기해서. 당뇨병이 무슨 병이길래 80년대만 해도 80년대 초만 해도 그만큼 없었다는 거죠. 당뇨가 우리나라에. 우리 굉장히 부지런한데? 그러게. 보통 뭐 다른 과는 신경 안 쓰는데. 아니 우리 김철중 기자는 80년대 초에 의대생이었죠. 그때는 저는 의과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네. 이런 환자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네. 내가 레지던트 할 때는 당뇨병 환자가 의외로 많았어요. 90년대 중반부터 아마 급속하게 늘어났던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현재 실제 환자는 320, 네. 잠재 환자 600만, 네. 더 합쳐서 1000만 네. 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현재 이게 지금 1형과 2형이 있잖아요. 네. 지금 2형이 다 이렇다는 거죠. 대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5% 정도가 1형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조금 1형이 더 적어서 1형이 한 1, 2% 채 5%가 되지 않아요. 대부분 97, 8%는 2형 당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형과 2형의 차이를 잠깐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나왔죠. 애들이 걸리는 건 1형, 어른이 걸리면 2형이라고 했는데 이제 요즘에는 성인들도 1형 당뇨 형태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이 어떤 이유든 망가져 버려가지고 당뇨가 생긴 걸 1형이라고 하고, 췌장은 멀쩡했지만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작용이 영 망가져가지고 혈당을 떨어뜨린 능력이 손상이 오면서부터 당뇨가 시작되는 걸 이제 2형 당뇨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우리나라는 두 번째 후자인 2형 당뇨 형태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증상이 나타나니까 대개 이제 소아당뇨라고 네, 소아당뇨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2형은 성인이 돼서 나타나니까 성인 당뇨를 했고. 그 인슐린 맞으면 1형 당뇨고 약 먹으면 2형 당뇨다. 뭐 이런 얘기도 옛날에는 했었어요. 네, 그런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문제는 먹는 약으로 조절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인슐린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인슐린을 안 맞는다고 곧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것뿐이지. 근데 1형 당뇨는 인슐린을 일주일만 안 맞으면 응급실로 실려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몸에 인슐린이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양상이 좀 다른 거죠. 인슐린 쓰는 사람들이 이제 인슐린이 어차피 약으로도 부족해지기 때문에 인슐린 쓰는 거라 인슐린 의존형 상태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고 보여지고, 좀 3형, 4형은 없나? 5형 뭐 이런 것도 없어.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이제 현대의학이 2형까지만 밝혀낸 건가? 그 외에 또 뭐 임신성 당뇨라든지 조금 약제 때문에 생기는, 또는 요즘에 이제 장기 이식을 많이 하잖아요. 장기 이식을 많이 하면은 면역 억제제 중에 대부분이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걸 쓰게 되는데, 그러면 당뇨가 2차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많은 인구들이 또 그런 형태의 당뇨. 1형, 2형 말고 다른 종류의 당뇨병도 있긴 한데 3형, 4형 이런 말은 안 쓰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군요. 자, 그럼 오늘은 뭐 97, 8%를 차지하는 2형 당뇨병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예전에는 당뇨병 환자들이 뚱뚱하지 않다. 뚱뚱한 거랑 당뇨병은 뭐 크게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안 그렇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 뭐 달라지고 있는 게 있어요? 예전에 이제 구분을 할 때 1형 당뇨는 인슐린이 없는 당뇨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슐린이 없으면 살이 안 쪄요. 빼짝 마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른 당뇨는 1형이고 뚱뚱해진 당뇨는 2형 당뇨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형 당뇨가 상당히 많은데 주변에 보면 미국 여행 갔을 때만큼 뚱뚱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다른
마르지 않은 E형 당뇨가 많은 나라구나. 라고 이제 처음에 당뇨 공부하실 때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뚱뚱하지 않은 E형 당뇨. 뚱뚱하지 않은 당뇨. 그래서 1.5형 당뇨병이란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옛날에. 저희 이제 은사님이신 허가범 선생님이 당뇨 연구를 많이 개념을 잡아주셨는데. 3형으로 하면 되겠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양상이 바뀐 거죠 한국에. 요즘에 저도 뚱뚱하지만 뭐 못 보여드리지만은 비만한 사람들이 비만한 사람들이 워낙 많아졌어요. 많아지고.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허리둘레 기준으로 비만한 당뇨 환자가 70%거든요. 60%.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비만형 당뇨가 됐지만 워낙 등치 자체가 서양인보다 작기 때문에 서양인 같은 그런 고도 비만은 많지는 않지만 비만 기준에 접어든 사람들은 상당히 많아졌다 우리나라도. 자, 이게 아주 굉장히 재밌네. 옛날에는 그냥 당뇨병 환자의 약 상당 대부분이 좀 마른 체형이었다. 그렇죠. BMI 25 미만이 많았죠. 지금은 당뇨병 환자의 대부분이 약간 뚱뚱하다. BMI 체질량 지수 기준으로 25 넘는 사람이 60%가 넘죠. 아, 그래요. 자, 그렇다면 그 나이를 따져보면 지금 새로이 당뇨병으로 진입하는 약간 비교적 젊은 나이 50대 이 사람들이 다 되게 뚱뚱한 거예요? 네,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 지금 과거에 70대의 당뇨병을 좀 오래 알았던 분들은 좀 말랐어. 네, 체형적으로 비만도가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신규 당뇨병 진입 세대들은 되게 뚱뚱하다는 얘기네. 서구화 돼버렸어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뭐 여기 박재영 주관님 계시지만 생활 스타일이 저희랑 전혀 달라서 이제 빼짝 마르셨잖아요. 여기는 못 먹어도. 근데 후진국형 체형이에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40대 남성들 비만율이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40대 남성들 우리나라 얼마나 살기 어렵습니까? 술도 많이 먹게 되고 스트레스도 많고 생활도 불규칙하고 자기 관리할 시간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비만도가 급격히 늘어나고 특히나 이제 허리둘레가 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당뇨 진입 특히나 비만으로 인한 비만형 E형 당뇨의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편해지잖아요. 주차장에도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차대려고 뱅뱅 돌고 있고 헬스클럽 갈 때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러닝머신 뛰고 뭐 패스트푸드 맨날 먹고 이러니까 뭐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살찌는 건 솔직히 뭐 이렇게 좀 체질적인 그런 요소가 크지 않습니까? 저도 술 많이 안 먹는 것만 빼면은 다 뚱뚱해질 조건들을 갖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박재영 주관님은 인슐린이 적게 나오는 거죠 몸에서. 이거 연비가 안 좋은 거야. 많이 먹었는데도 저렇게 막 그런 거예요. 연비가 안 좋은 에쿠스 같은 건데. 하여튼 근데 이런 왜 그 형질론설 같은 거 있잖아요. 당뇨병 발생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올드 세대들은 저체중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췌장의 용량이 작아서 지금 갑자기 몸이 불면서 그걸 감당 못해서 오는 마른 비만형 당뇨고 지금 신세대들은 원래 어렸을 때부터 뚱뚱해. 그래서 오는 당뇨다. 정확한 지적이세요. 정확한 지적. 췌장 인슐린 분비 능력은 타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세대들, 지금 부모님 세대들은 어릴 때 태아 때부터 그 부모님 세대가 잘 못 먹었으니까 태아 때부터 그런 발육 상태가 적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 적은 인슐린 분비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88 올림픽 이후로 나라가 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먹은 게 많아지고 편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체중이 아주 고도 비만까지 안 가더라도 체질량이 늘면서 지방량이 늘면서 감당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김 기자님 말씀 주셨듯이 요즘 젊은 애들 40대 당뇨가 발생되는 거는 태어날 때도 잘 태어났고 잘 가지고 태어났어요. 서구인들과 비슷하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가족력이 동반되고 유전적인 요인이 부과되는 데다가 후천적인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의 변화라든지 체중 증가가 동반되다 보니까 급격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뇨병은 오늘 사회자가 또 말 많기 시작하네. 이 당뇨병은 의학적인 설명보다 사약적 설명이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6.25 전쟁을 겪으면서 그 전후 세대의 엄마들이 굉장히 영양부실 상태에서 아기를 낳은 거야. 대개 2.2kg 이렇게 낳은 거야. 정확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다들 용량은 췌장 용량이 T코야. T코로 태어났는데 몸집이 뿌른 거야. 그래서 1톤 트럭이 돼버렸지. 그러니까 T코 엔진으로 1톤 트럭을 몰다 보니까
안전이 전문용어로 앵꼬가 난 거지. 저희가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도 저런 식으로 쉽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저렇게 설명해 진짜? 아니 너는 앵꼬는 아닐 거야. 아니, 차의 엔진에 비해서 용량이 너무 차체가 커졌다. 이게 이제 기본.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시대를 겪고 있잖아요. 근데 당뇨 발생의 더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보다 더 늦게 지금 개발되고 있는 나라들. 중국, 인도, 캄보디아,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는 조금 그렇지만 남아메리카 이런 나라에서 당뇨 인구가 엄청 많이 늘고 똑같이 있거든요. 재현되고 있어. 똑같이 우리나라보다 10년 뒤져서 이런 일이 계속 지금 더 재현되고 있는 거죠. 당뇨병은 사약이야. 근데 근데 이런 거 대토론이 있었죠. 그럼 과연 신세대들은 당뇨병 유병률이 어떻게 될까? 이 올드 세대들은 그런 이 태생적 요인들이 있었는데 이런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애들은 3.4kg 다 잘 먹으면서 태어났단 말이지. 과연 그런 애들 어떻게 될까에 대한 대토론이 있었어. 언제? 언제? 지난번에 100분 토론에서 안 했나 모르겠네. 아니 근데 지금 아까 2050년 되면 뭐 무슨 더 늘어난다는 걸 그래서 보면 지금처럼 과연 늘어날 거냐 안 늘어날 거냐에 서로 이렇게 막 예측이 엇갈렸어. 그러면 2050년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더 늘어날 거다 20%가 될 거라는 주장도 있고 그렇진 않을 거다라는 주장도 있긴 있어요. 정확하게 사회학이 많이 관여를 하는데 선진국은 당뇨 발생률이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사라지기 시작하면 자기 관리를 많이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연적으로는 이런 통계상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추로는 늘어날 거라고 보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삶에 대한 질이 좋아지고 자기 관리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생활에 대한 프리벤션이 되면 줄어드는 커브가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강남구나 이런 경제력과 당뇨 발생률이나 비만은 상당히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저소득층이 소아비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력이 좋아지면 비만도가 이런 예상대로 가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강남구가 당뇨병 환자가 그럼 적어요? 많아요? 구별로 나누기는 어려운데 부모의 소득 수준과 아이들의 소아비만의 정도는 반비례해요. 부모들의 경제력이 떨어지면 생계를 위해서 애들을 관리해 줄 수가 없잖아요. 애들이 패스트푸드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고 운동이나 체계적인 관리를 못 해주다 보니까 비만율이 늘고 결국 걔네들은 당뇨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력이 어떻게 한 나라가 발전되는지에 따라서 선진국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꺾일 수도 있고 아까 기자님 말씀대로 계속 갈 수도 있고 강남구에 당뇨병 환자가 많을 수는 있겠지만 관리되고 있는 당뇨병 환자는 강남구에 월등히 많은 거예요. 월등히 많죠. 이 헤모글로빈 A1C가 이제 당뇨병 관리의 지표잖아요. 그 퍼센트에 보면은 강남구 사람의 당뇨병이 훨씬 낮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지. 정확한 통계는 봐야 되겠지만 시골을 내려가면 진단받지 못한 당뇨 환자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뇨병에 노출이 되어 있지만 진단을 받거나 관리 안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0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의 신세대들, 신규 40대들이 당뇨병 발생이 과연 70대처럼 많이 증가할 거냐라고 어떤 식의 이제 의견들이 엇갈렸는데 지금 선생님 말한 데이터를 보면 40대들도 비만형 형태로 이제는 지금은 형태를 바꿔서 당뇨병으로 유입되고 있는 거야. 서구형 비만이 우리나라의 이제 주 비만 발생 인구들의 주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70대는 후진국형 비만에서 확 등가했다가 이제는 선진국형 형태로 확 나오는 거야. 지금 그럼 중요한 질문. 그러면 당뇨병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비만이면서 당뇨병이면 더 나빠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일단은 당뇨의 원인이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당뇨는 생기는 게 복잡다단하거든요. 요즘에는 당뇨의 원인이 인슐린 분비 능력, 인슐린이 잘 작동하는지, 좀 어려운 말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떠나서 몸에 여러 가지 콩팥이라든지 장내에 나오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의 문제가 다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형태의 당뇨가 더 나쁘다, 안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대신 비만이 동반되다 보면은 당뇨뿐만 아니고 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여러 질환이 동반되기 때문에 체질량이 적은 단순 혈당만 높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길 수 있어서 조금 더 위험한 리스크 팩터, 그러니까 위험 요인의 그냥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위험 요소가 더 많으니까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좀 달라지나요? 변수가 좀 더 많아지죠. 되게 아주 체질량이 적은
마른 당뇨 환자들은 고지혈증이 동반되지 않을 수도 있고 특히나 1형 당뇨 환자들은 심장 질환이 거의 없거든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혈관이 망가져서 동맥경화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혈당만 높아서는. 근데 네. 비만이 동반되는 경우는 되게 고혈압이 따라서 생기고 고지혈증이 따라서 생기고 그리고 비만은 결국은 염증이거든요. 몸에 심하진 않지만 작은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결국 혈관이 찌꺼기가 차고 좁아지고 하는 동맥경화가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질환의 근본 요인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 혈당뿐만 아니고 결국은 심장 질환으로 쓰러지거나 중풍으로 쓰러질 개연성이 훨씬 높은 사람들 당뇨 중에는 그렇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일반인들이 이제 갖는 근본적인 의문이 이게 혈당은 세포의 에너지 원이라고 네. 하는데 아니 혈당 높은데 면 좋은 거 아니냐 거꾸로 네네. 그 병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많잖아요. 네. 몸에서 당분은 이제 딱 일정량을 유지하고 쓸 만큼 유지하고 나머진 저장을 잘 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3끼 먹잖아요. 2시간 간격으로 먹고 1시간 간격으로 먹지 않으니까 탄수화물이 필요할 때는 또 저장해놨던 걸 쓰고 필요한 양만 혈중에 놔둬야 되는데 당뇨병이란 거는 그 혈중에 필요한 이상의 당분이 혈중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혈당이 높은 것 자체는 혈관 여러 가지 세포에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혈관에 스트레스를 줘서 혈관이 변형이 되고 혈관에 손상을 일으키고 결국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되고 작은 혈관들은 터지기도 하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라서 이런 적정량의 혈당을 혈중 내 피 속에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진 병이 당뇨병이고 그것들이 장기간 노출되면 이제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 아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네. 얘기하면서 어려운 말인데라고 네. 했는데 어렵잖아요. 네. 그거 좀 쉽게 좀 설명 안 돼요?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인슐린이란 거는 몸에 좋은 겁니다. 굉장히 당을 몸에서 혈당 대사를 조절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고 뼈나 근육들이 만들어지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몸의 필수 불가결한 호르몬인데 잘 나와요. 나오는데 이 기본적인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혈당을 떨어뜨린 일만 하자 보면 이 호르몬이 주로 작동을 하는 데가 간이나 근육 그리고 지방세포에 작용을 해서 필요한 당분을 쓸 것만 놔두고 다 저장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저장시키는 역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작동을 하는 수용체부터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 작동을 잘 못해서 인슐린 작동이 더디다. 그래서 네. 저항을 느낀다. 그래서 저항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람 몸이란 거는 인슐린이 작동을 안 하면 혈당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사람 몸이 혈당이 올라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네. 인슐린이 100만큼 만들어졌는데 50밖에 작동을 못 하니까 200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몸에서.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어내다 보면 혈당은 떨어뜨릴 겁니다. 근데 많은 인슐린이 당을 떨어뜨리는 일 말고 딴 일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뭔가를 자꾸 만들어요. 많은 인슐린들이 세포 증식을 유발하고 지방세포를 늘려서 살을 찌게 만들고 이런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몸에 많이 생기는 이런 상황이 결국 생겨서 인슐린 작동이 떨어지고 그에 대한 보상 기전으로 인슐린이 많아지면서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 과정이 당뇨가 진단되기 전까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5년이나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이미 그런 상태에서부터 혈관은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자체만으로도 당뇨병 환자들이 고생하는 심장 질환이나 중풍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근본 원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몸이라는 게 참 신기하네. 네, 아주 양질의 적정 수준의 인슐린만 있으면 되는데 네, 그게 그렇죠. 이제 부족하니까 막 만들다 보면은 불량 인슐린도 나오고 그렇죠. 양아치 인슐린도 나오고 뭐 이러면서 네. 다른 헛질랄도 하고 막 이러는 상황인 거네. 그러다가 그게 이제 더 이상 사람 몸이 로봇가 아니니까 더 이상 못 하잖아요. 그래서 5년이나 10년 그렇게 보상을 하고 대체를 하다가 결국은 췌장이 인슐린 분비를 못해서 분비량이 줄기 시작하면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은 야 이거 요 정도 수준의 인슐린은 안 되겠다. 인슐린 양 늘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사람 몸이 그렇게 네. 반응을 하는 거죠. 췌장. 그러면 이 췌장에서 인슐린 생산 가동 라인도 굉장히 피로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몇 년을 버틸지 모르는 거죠. 췌장이 얼마나 버틸지 모른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당뇨 발생이 5년이 걸린 사람들도 있고 네. 뭐 체중 관리를 그 중간에 조금 해서 근육량을 키우고 하면은 좀 더 버티지만 만약 전혀 생활 관리 안 하고 계속 뚱뚱해지고 체중이 계속 늘어가면 2, 3년 내에 특히나 요즘에 고등학생들이 이형 당뇨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부모들이 당뇨가 있어요. 근데 몸무게가 100kg 고3 이러면 보통 옛날 성장기 같으면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췌장을 튼튼하게 타고났지만 아까 기자 말씀대로 큰 등치에 태어났지만 그거를 감당 못할 만큼 더 후천적인 비만이 늘어나기 때문에 빠른 시기에 그런 기간이 보통은 예전에는 40대에 당뇨가 생긴다고 했지만 걔네들은 2, 3년을 못 버티고 당뇨로 접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랑 이렇게 연결을 좀 시켜. 교수님이랑 이 한 얘기를 정리하면은 그러니까 저항성이 생겼을 때 올드 세들은 그 인슐린을 생산하는 용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네. 바로 그냥 번아웃 되는 거고 네네. 이 신세대들은 저항성이 너무 큰 거구나. 네, 저항성이 커서 대신 타고난 분비능도 크게 타고났기 때문에 40대에서 버티는 거죠. 살이 계속 찌면서. 그러다가 이제 당뇨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그 신기하네. 그 인슐린 양이 늘면 살이 찌네. 지방세포가 늘어나네. 인슐린은 몸에서 여러 가지 세포를 만드는 동화작용을 하는 중요한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뼈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지방세포라든지 여러 가지 세포를 분화시키고 성숙한 세포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에요. 예은 씨 인슐린은 어때? 양질이 어때? 괜찮아? 어? 양질이지 않을까요? 인슐린은 이름은 왜 인슐린이에요? 아,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인슐린이 일단 개발된 거는 1917년도 벤팅이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해요? 원래 몸에 발견한 있는 거죠. 발견한 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뭐지 그 분자 구조식을 이제 아마 그 당시에 처음 인슐린이란 노벨상 개념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벤팅이 받았는데 그 캐나다 사람이에요. 토론토에. 근데 주변에 자기 병원에 너무 빼짝 마르고 애가 밥도 못 먹고 죽어가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당분이 소변으로 당이 많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게 왜 생겼는지 몰랐던 거죠. 근데 주변에 이제 개를 잡아가지고 개의 췌장을 갈았어요. 갈아서 익스트랙트 이렇게 그 추출물 같은 거 뽑아가지고 주사를 준 거예요. 그 당시에. 3개월 주사를 줬더니 얘가 포동포동해지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췌장에서 뭔가 있는 호르몬 같은 게 이런 당을 조절하는 걸 알게 됐구나. 여기 뭐가 있구나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인슐린이라는 개념을 발견됐는데 그 왜 이름이 인슐린으로 붙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발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김 선배님? 인슐린 미국 애들은 그 뭐라고 읽는지 알아요? 몰라. 인슐린? 그 미국 가서 깜짝 놀랐잖아요. 뭐라고 했어? 아니 그 미국의 의사들하고 무슨 대화를 하는데 처음 듣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이러면서 이제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더니 거기 미국 의사들이 의심하는 거지. 저놈도 의사라던데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막 알아듣는 척하고 한참 있다가 깨달았어요. 뭐야? 발음을 이상하게 인슐린. 인슐린이라고 해요. 처음 들었을 땐 정말 황당했어요. 인슐린. 이순 씨 그 공복 혈당 몇이야? 저 써니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은 녹음 끝나고 아니 하시고. 이게 자기 공복 혈당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 아 근데 알고 있냐고 물어본 거는 모를 걸? 근데 공복 혈당이라는 게 그 당화혈색소 아니 그거하고 상관없어. 5.5 뭐 이거 그거 말고, 아니고 그거 말고. 아침 굶고 나서 측정한 보통 뭐 10시간 공복 상태에서 재보는 게 공복 혈당 개념이. 그 검진할 때 재본. 네, 검진할 때 재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물론 정상이니까 기억 안 날 거야. 근데 자기의 그 공복 혈당 수치는 알아두는 게 좋아. 박지영 국장은 알아? 전 뭐 정상이에요. 정상이 90, 있을 겁니다. 뭐 90. 80, 뭐 이렇게 나오죠. 자, 아니, 이 자기의 공복 혈당 수치를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나중에 사망률 조사를 해봤더니 네. 아는 사람이 훨씬 더 사망률이 낮더라는 거지. 그만큼 빨리 이제 외워야 자기 몸에 관심이 있으니까 네. 그런 거지. 이 공복 혈당이 올라갔다는 말은 아까 인슐린 저항성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아, 인슐린 저항성을 내 몸이 더 이상 커버를 못하는구나. 그때부터 시작이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니 공복 혈당은 보통 100 미만이야 정상이라고 정상이죠. 하잖아요. 네. 근데 90이나 80이나 70이나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그거 이제 좋은 질문인데.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좋은 질문이야. 근데 쿼타일로 나눠서 정상혈당인데 그러면 정상혈당은 90하고 100하고는 똑같으냐? 네. 근데 정상혈당이 90 밑으로 내려가면 더 좋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더 정상 중에서도 좋다는 얘기가 하이 있다. 노말, 로 노말 나누기도 하고 이 인슐린 저항성의 파라미터, 인슐린 저항성이 조금 더 나쁠 경우에 하이 노말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변화란 거는 아까도 얘기했던 5년, 10년에 걸쳐서 이 혈당이 점점점 대처를 못하는 건데 네. 이게 초기에 8, 90일 때보다는 95가 더 위험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노말은 노말이지만 내가 가족력이나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거나 네. 체형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의 위험도가 비만한 체형이면 95, 97이 되는 것도 정상이니까 그냥 나는 잊어버려야 되겠다가 아니고 변화가 되고 있구나 인지를 했는 게 그래서 좋습니다. 아는 게 중요해요. 자기 수치를 알아서 예를 들어서 매년 자기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 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이야. 아하. 정상 범위 내에서도 올라가면 안 좋아. 근데 그러니까 100 미만이라고 그냥 오케이 할 게 네. 아니라 이게 그렇지. 90온지 80온지 90인지는 하이노말, 로노말에 대한 그게 개념이 올라가고 있어요. 있다라는 거는 안 좋은 사인이다. 올라가고 이거지. 있는지 유지되고 있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 이상한 거 거예요?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요? 네. 그러면 공복 혈당 잴 때 보통 이제 건강검진 할 때 네. 보면 뭐 9시 이후 금식하라 네. 그러잖아요. 네. 그럼 이제 9시 직전까지 막 많이 먹었을 때 하고 실제로 한 네. 6시에 밥 조금 먹고 쭉 굶었을 때 하고 그러니까 공복을 8시간 했을 때와 12시간 했을 때의 공복 혈당 숫자는 또 달라요, 그러면? 일단 정상적으로 사람 몸은 혈당이 이것도 좋은 질문 아니야, 이런 거?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답은 알고 있어 내가. 말씀하시죠. 보통은 이제 공복을 하라고 병원에서 체열을 할 때는 10시간 공복을 권장하거든요. 그래서 9시부터 금식을 해서 아침 8시나 뭐 7시 와서 체열을 하잖아요. 근데 공복 상태가 길게 가져가면 더 떨어지느냐? 사람 몸은 그렇지 않은 거죠. 혈당은 항상 높은 유지하는. 어퍼노말도 리밋을 가지고 있듯이 로우노말도 리밋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당이 더 떨어지면 당을 만들어내 몸에서 저장돼 있던 당을 끌어다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혈당을 다시 올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10시간, 12시간, 20시간을 굶었다 혈당이 더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10시간 정도면 그 항상성으로 복원이 되기 때문에 그 9시 전에 많이 먹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결과는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지. 그렇군요. 그럼 지금 공복 혈당 말씀해 주셨는데 당뇨병을 진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또 당화혈색소라는 네. 게 있잖아요. 네. 그거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당화혈색소라는 건 혈색소잖아요. 몸에 네. 적혈구 빨간색 내는 피인데 이게 피 속에 이제 주변에 당분이 많으면 그게 이제 변화를 일으켜요. 변형을 일으키는데 그 변형을 일으키는 비율을 따져보니까 6% 정도 되면 주변의 혈당이 125 정도 되면 6%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변형된 율이. 그래서 그걸 이제 통계를 내 가지고 7%면 얼마 정도, 네. 8%면 얼마 정도 통계를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화혈색소로 5.7% 미만이면 네. 공복 혈당 기준으로 해서 또는 평균 혈당 기준으로 해서 정상 혈당 범위다라고 진단을 하고 6.5% 이상이면 평균 혈당 기준으로 해서 당뇨 카테고리에 들어가겠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게 공복 혈당 120에 식후 2시간 혈당이 200이 넘으면 대개 6.5 정도 되겠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모두가 환자 제일주의를 외치는 시대. 용감하게 환자는 두 번째라고 주장하는 책이 나왔다. 고객 만족을 넘어 환자의 경험으로, 질 향상을 넘어 서비스 디자인으로 진정한 병원 혁신의 개념과 실제. 환자는 두 번째다. 전 세계 병원들이 이제 환자의 경험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미국 의료계를 사로잡은 화제의 베스트셀러. 환자는 두 번째다. 무엇이 첫 번째인지는 책에서 확인하십시오. 좀 전에 이재혁 교수가 얘기한 거, 이 정상 내에서도 어퍼노말이 있고 로어노말이 있다. 이거 굉장히 이렇게 요즘 들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는 개념이야.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거를 이제 옵티멀 헬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 최적 건강한 상태를 추구하자는 거지. 혈압도 120에 80 넘으면은 고혈압 이제 위험군으로 들어가는데 110에 70으로 가자는 거야. 그게 더 좋으니까. 이 혈당도 95보다는 90이 더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더 낮추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최적 상태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걸 다 조사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사망률이 훨씬 더 낮다라는 거지. 제가 질문을 몇 개 할 텐데 네. 좀 짧게 좀 네. 답을 해봐 주세요. 비만하면은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죠. 비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게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가장 후천적인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비만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 그래도 맞는 말이겠네요. 그렇죠. 그렇다. 특히나 복부 비만. 그렇지. 복부 비만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러면 뚱뚱하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거야. 그러면은 뚱뚱한 거하고 그러니까 복부 비만하고 인슐린 저항성하고는 거의 그냥 비례한다고 보시면 똑같이 돼요. 비례하는 그렇죠. 거예요. 거의 비례한다.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을 가진 환자하고 네. 아닌 환자하고는 치료가 달라요? 혈당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뭐 네.
여러 가지 약제를 같이 쓸 수 있겠죠.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그 사람의 주 원인이라고 하면은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매니지를 해줘야 되겠죠. 개선을 시켜준 작업을 해줘야지 치료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아주 말랐어요. 이 사람은 콜레스테롤도 다 좋고 혈당만 올라가 있는데 인슐린 분비 자체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분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리커버리, 회복시켜주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 중에서도 분비 촉진제, 분비를 좀 더 늘리는 약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약을 쓰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좋고 그것마저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인슐린을 조기에 써야 되는 거고 인슐린 저항성이 아주 저명해요. 뚱뚱하고 콜레스테롤도 높고 지방간도 있고 혈당도 올라가 있고 혈압도 높아요. 이런 사람들은 당뇨약제를 선택할 때 있어서 또는 치료할 때 있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는 거죠. 살도 빼도록 해야 되고 뭐 운동도 시켜야 되고 식이 제한도 해야 되고 약제를 쓰더라도 인슐린 저항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할 수 있는 약제들을 우선적으로 써보는 게 좋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제가 굉장히 많은 처방 퍼센트를 가지는 게 그 사람들이 보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 인슐린 저항성 개선제라는 게 당뇨병 치료제의 종류인가요? 있죠. 그러면? 크게 인슐린 뭐 당뇨병 여러 종류가 생겼지만 인슐린을 늘리는 방법. 네. 어떻게 해서든지 인슐린이 잘 나오면 당뇨는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저항성이 있든 없든 인슐린을 저항성을 해결할 만큼의 충분히 인슐린 양을 회복시켜주는 약이 인슐린 분비 촉진제라는 약이고 근본 원인인 저항성을 해결해가지고 저항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뜨려서 가지고 있는 적은 분비량이라도 그걸 커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인슐린 저항성 개선제고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요. 그러니까 인슐린을 직접 주든지 네. 아니면 인슐린을 잘 나오도록 잘 나오게 하든지. 하든지 네. 아니면 잘 저항성을 작동하도록 하는 거죠. 줄이든지 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렇게 거예요. 가는 거죠. 그게.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약물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예. 좀 전에 얘기해놓고. 그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그러면? 사람마다 지금은 당뇨 치료가 우선순위가 어떤 1, 2, 3, 4가 있으면 뭐가 좋고 나쁘고가 아직 딱히 이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서 맞춤형 치료를 하라는 게 요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맞춤형 치료는 말이 거창해서 그렇지 사람마다 좋은 약이 다 다르니까 의사와 환자가 마주 앉아가지고 어떤 문제가 줄지를 잘 따져보고 그 사람한테 선택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 인슐린 저항성은 네. 그 혈당처럼 뭐 이렇게 숫자로 나와요? 검사하면? 계산을 하면 간접적인 지표들이 있어요. 지표가 있어서 수치상으로 검사를 해서 그 검사를 가지고 계산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계산을 안 하더라도 그 사람이 왔는데 허리둘레, 그리고 지방간, 콜레스테롤에서 중성지방이랑 고밀도 콜레스테롤, 고혈압의 동반 유무를 따져보면 있을지 없을지를 거의 80-90% 추정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한국인에서의 그런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당뇨병 환자는 몇 프로? 많죠. 한 60% 정도 되죠. 한국인 당뇨병 네. 환자의 60%는 네. 인슐린 저항성을 네. 갖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한 7,000명 정도 환자를 대상으로 허갑범 선생님이 이제 서베이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71%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더라. 예. 그게 미국인이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예요?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네요. 미국은 대부분 전 세계적으로 1형 당뇨가 5%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5% 이외에는 대부분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저항성이 기여를 하겠지만 저항성 요인 플러스 분비 저하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한국인이나 아시아인 경우가 서양인과 비교해 봤을 때 약간 조금만 비만해도 인슐린 저항성이 확 올라가는 체질이에요? 뭐 체질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확 올라간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대처할 만한 커패시티가 적은 거죠. 태어날 때부터 동양인들은 체격이 작으니까. 그래서 이 후천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 되면 그냥 미국 사람들은 40대 당뇨가 생기면 그 뚱뚱한 체격을 가지고 20년을 버티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게 안 되는 거죠. 5년 버티다가 당뇨가 생겨버리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한국 근데 이제 당뇨병 치료제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이제 개발된 순서랄까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 인슐린 저항성을 아까 뭐라 했지? 낮춰주는 게 그게 제일 새로 나온 약이죠. 인슐린 저항성이란 개념 자체가 그게 최신 개념이니까. 1980년도에 알게 된 거예요. 당뇨병이란 병은 1900년대 초, 1800년대 후반에 알게 됐고 당뇨병 치료라는 걸 이제 인슐린 개발이 1910년대에 개발이 됐잖아요. 그리고 뭐 미국 회사들이 인슐린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상업적으로 팔고 당뇨약이 1940년대, 50년대부터 나왔는데 인슐린 저항성이란 개념 자체를 알게 된 게
80년대 초예요. 70년대 후반, 80년대 초.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치료를 개념이 아예 없었죠. 그때는. 그때가 저항의 시대였잖아. 저항수를 그때 한 거야. 네. 그러면은 이거는 네. 어떤 약을 쓰면은 개선이 네. 되는 거예요? 인슐린 일단은 아까 인슐린은 간이나 근육, 지방에서 잘 작동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슐린이 작동하는 이런 신호 체계에 도움을 주는 약들이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인위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은 체중이 많잖아요. 네. 체중이 많아서 비만이 주 원인이니까 비만을 해결해서 2차적으로 따라서 저항성이 해결되도록 도와주는 약들이 있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네. 체중은 줄진 않아요. 비만도는 해결하진 않지만 비만의 형태를 바꾼다든지 해서 이 대사를 개선시켜주는 약제들이 뭐 많이 나와 있고, 그 외에 또 최근에 나온 약들은 이제 체중을 인위적으로 빼가지고 치료를 하면서 빠진 체중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2차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또 개선이 되도록 도와주는 약들도 있고. 계열이 많잖아요. 네, 뭐 그래서 주어들은 이야기로 뭐 메트포르민도 네. 있고 설포닐 우레아 뭐 이런 것도 있고 DPP4 억제제도 오. 있고 어. TZD도 예. 있고 어우. 최근에 SGLT2 어. 억제제도 나오고 너 당뇨병 환자 아니야 혹시? 나름 제약기 따라서 예. 굉장히 업데이트된 클래스 많이 하는데 일단은 그것들이 긴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아까 말한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예. 인슐린 분비 촉진, 인슐린을 어떤 방식으로든 인슐린을 몸에서 나오는 인슐린을 늘리는 약이 설폰 요소제랑 네. 그다음에 DPP4 이니비터라는 네. 약이에요. 인크레틴 계열의 약제들. 그다음에 메트폴민이라는 약도 인슐린 기능을 개선시키는 거죠. 저항성을. 그런데 기전이 명확진 않아요. 이거는 써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지 정확한 어떤 단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모르는데 간, 근육, 지방 세포 중에서 주로 간이 타겟이고 네. 메폴민을 쓰다 보면 식욕이 조금 줄기 때문에 체중이 약간 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간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고. 메트폴민은 당뇨병 환자들은 다 아는 유명한 네, 기본적으로 이름이죠. 많이 쓰는 예. 거고 2000년대 초반 이제 1980년대 인슐린 저항성 개념이 많이 부각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핸들링해야 됐다는 기술 개발이 들어가니까 약이 나오려는데 10년이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90년대 후반에 인슐린 저항성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약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 게 위대한 이제 발전이네. 네. 응? 처음에 미국에서 그런 약이 나왔을 때 미국 선생님들이 미국 여러 학자들이 이 당뇨는 드디어 정복을 했다. 인슐린 저항성을 100%다 정복했다. 100% 해결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몸은 그렇게 쉽게 정복되지 호락호락하지 않는데. 않는데 저항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약을 썼었죠. 로지글리타존이라는 아반디아라는 약도 그렇고 네. 액토스라는 약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당뇨병 치료제로 네. 사용이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뭐 지금은 약제들이 한두 가지 못 쓰는 약도 있지만 그 아반디아라고 지금 말씀하신 네. 게 그때 심혈관계 부작용 네. 때문에 못 쓰게 된. 약간 그렇죠. 뭐 지금 다시 누명을 좀 벗긴 벗은 2006년도에 뭐 심장내과 선생님들이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당뇨 환자들 워낙 심장병으로 많이 오니까 당뇨약들이가 안전한 거야. 이제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이런 약들 쓴 사람들이 심장 질환이 오히려 더 많이 생기더라. 당뇨병 치료는 잘 되는데 왜 심장 질환이 생기냐. 그거 이상하다. 연구를 해보고 계속 일관적인 현상들이 보이니까 미국에서 허가를 취소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반디아가 한때 그 연구 결과 때문에 누명을 썼다가 2014년도에 2006년도에 나왔던 연구가 통계적으로 맞지 않다. 그 연구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사용하는데 제한은 이제 없어도 된다. 다시 네. 복권을 했어요. 그렇지만 뭐 사람들의 심리 갖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뭐 안 팔지. 우리나라에도 사면 복권이 됐어요? 사용 허가는 다 풀렸죠. 근데 아. 세일즈를 안 하는 거죠. 네, 이미지가 너무 한때는 그게 넘버원 원넘버원이었죠. 베스트셀러였는데. 글로벌 넘버원이었죠. 그럼 우리나라에는 그 있어요. 계열 약물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우리나라에도 아직 두 가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피오글리타준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아직도 굉장히 많이 쓰는 약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기전은 거의 동일해요. 동일해서 간이나 근육, 지방에서 직접 인슐린이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약이고 인슐린 저항성이 아주 뚜렷하다고 판단이 되는 환자들한테 쓰면은 뭐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그런 약제들이 이제 당뇨의 근본 원인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이제 약을 개발해 놓고 보니까 굉장히 좋아서 당뇨는 안 생겼는데 인슐린 저항성 있는 사람들한테도 많이 써봐요. 그러면 당뇨가 안 생기더란 말이죠.
당뇨가 없는데 인슐린 저항성만 있는 사람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당뇨 그러니까 전 단계. 나중에는 생기겠지만 지금 현재는 당뇨 전 오케이. 단계인 사람들한테 인슐린 저항성은 아주 뚜렷한데 아직 당뇨까지는 안 온 사람들한테 써봐요. 그랬더니 한 4, 5년 썼더니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으로 가버린든지 당뇨를 또 안 생기도록 5년 동안 잘 막고 있든지 네. 안 썼던 사람들. 나 그 약 먹을래. 이름이 뭐예요?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액토스란 약이 그렇게 팔리고 있어요. 아니 그 당뇨 전 단계의 환자한테 그 약을 주는 것도 보험 급여가 돼요? 안 되죠. 우리나라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안 되고.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충분한 기전적인 그 자신감이 있어서 연구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TGD 클래스든 전부 다 당뇨 예방에 효과가 아주 좋아요. TGD가 아까 우리 지금 약이 좀 복잡한데 네. 그 아까 직접적인 인슐린 저항성 정을 개선제, 떨어뜨리는 약이죠. 예, 액토스, 피오글리타존이라는 약이랑 아반디아, 로지글리타 이런 약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아주 실험을 해보면 드라마틱하게 정상으로 돌려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병대 생리를 그냥 해결할 수 있는 약이니까 그러면 당뇨의 근본 원인을 없앨 수 있으면 당뇨가 없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당뇨 생길 위험이 있는 사람들 써봤더니 정상혈당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기전적으로 확신을 가졌던 게 더 도움이 되는구나. 그래서 미국에선 더 많이 썼었죠. 지금도 써요? 지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만약에 본인이 네. 그런 상황이라면 이거는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험이 안 되니까 네. 공적으로 처방이 잘 안 되잖아. 그렇죠. 예? 비급여로 처방이 네. 되거나 네. 뭐 그런데 의사들은 자기가 처방할 거라 이거지. 그렇죠. 자기 가족이나 뭐 이럴 때는. 네. 근데 그게 지금 그게 비급여로 보험이 안 돼도 처방하는 게 약간 제한이 있거나 그러진 않나요? 전 단계는 괜찮나? 이게 허가 사항이 없어요. 이게 이제 그게 애매한데 애매하구나. 애매한데 뭐냐면 건강보험에서 일단 인정을 한 거잖아. 네. 급여로. 근데 그거를 비급여로 하는 거는 괜찮아. 대부분 괜찮아. 괜찮아요. 근데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을 안 한 것을 비급여로 할 때는 좀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당뇨 전 단계에서 먹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허가 사항이 없기 때문에 블랙라벨이에요. 그러니까 약에 부작용이 생기거나 하면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죠. 오플라벨? 오프라벨이죠. 그러니까 오플라벨? 그러니까 당뇨병에 걸리지 않았으나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사람한테 이 약을 투여해도 된다라고 받은 건 없어. 그렇지? 근데 하여튼 그렇게 근데- 규정도 없고 뭔가 복잡하긴 하지만 의사들은 자기가 거기에 해당되면 먹는다는 거죠. 데이터 먹을 상으로는 가능성이 높다는 충분히 거지. 에비던스 근거는 충분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가족들한테도 나라는 되겠나. 그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고 미국은 당뇨 전 단계에도 쓸 수 있는 근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미국 데이터니까. 근데 이거는 김철중 기자가 기사 써야 될까? 당뇨 전 단계에서 조금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은 당뇨병 발병. 왜 내가 써? 우리 안 박수했어. 그래도 이해서 그런 쓰겠습니다. 논란이 있지 않나요? 그렇네. 기자님이 아까 우리가 그러고 보니 다 기자네. 당뇨는 사회학이라고 했잖아요. 네.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이 600만 명이라고 했어요. 네. 그 환자들한테 약을 급여로 주는 걸 허가를 하기 시작하면 그럼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심평원의 재정이 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를 그럴 안 순 주는 없네, 거예요. 또. 근데 이거는 상당히 정보다 이거지. 왜냐면 그렇죠. 어떤 그 약을 비급여로도 사 먹을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이거는 정보가 된다는 거야. 해줘야 되는 해도 되는 그렇게 비급여로 근데 그냥 사 지금은 안 먹어도 돼. 돼요? 안 되는 적응증이 거죠? 없어요. 그러니까 허가 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에선 안 되는 거잖아요. 임의로 어쨌든. 쓸 수 있다 이거지. 그렇죠. 임의로. 그 나중에 환자가 섭취- 책임지고 내가 책임지고 네. 그러니까 네가 가족들한테 문제가- 한다니까. 환자들이 당신이 문제가 생겨도 나한테 블레임을 하지 마시오. 음. 나도 당신한테 문제가 생겨도 블레임 안 할 테니 그래도 쓰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박재영 주관님 말씀하신 오프라벨로 쓰는 거예요. 사용법에는 없지만. 그렇지. 이런 것들이 뭐 이건 별개 얘기지만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어. 골다공증도 그래. 네, 맞아요. 골다공증도 오프라벨로 쓰면은 효과가 좋은 게 많아. 좋아요. 근데 건강보험에서 인정 안 해주니까 안 쓰고 있는 거지. 근데 거의- 가족들한테 쓰는 거야. 그 인정을 건강보험에서 인정 안 해주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죠. 당연히 네. 근거가 좀 부족한 경우도 있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렇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애매한 경우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리 그러니까 준 환자들 아직 환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질병 예방 효과를 얻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약들이 꽤 있는데 네. 현재까지는 제도권 건강보험 내에서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못 여러 쓰는 가지 경우가 당뇨약 중에 당뇨 예방을 입증한 당뇨 전 단계 환자들한테 예방을 입증한 약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저런 거 알아서 써야 된다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워낙 경제적인 문제가 껴있고 사회적인 네. 문제가 껴있기 때문에 쉽사리 이제 허가가 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랩업하면은 인슐린 저항성을 떨어뜨리는 약물은 당뇨병이 발생하기 전에 인슐린 저항성이 좀 높은 사람에게 쏘면 당뇨병 예방 효과가 그렇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미국에서 좋죠. 지금 많이 나오고 네,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쓰냐 안 쓰냐는 본인의 판단이다 이거죠. 네, 그렇죠.
자, 좀 딴 얘기로 넘어가서. 하나만 더. 네. 그러면 아까 이제 복부 비만이 인슐린 저항성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운동으로 복부 비만을 많이 떨어뜨렸어.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고. 그러면 저항성도 떨어져요? 개선이 되죠. 보건성은 있는 거네. 일단 지방량이 동일하더라도 근육량이 느는 것만으로도 인슐린 저항성은 호전이 돼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환자들이 이제 저희한테 늘 불평불만을 하는 거죠. 운동을 하라 했는데 6개월 동안 운동해서 살은 하나도 안 빠진다. 체중은 그대로인데 운동을 해야 되느냐. 운동을 하면 뭐 그 사람들이 또 운동을 하면 힘들잖아요. 계속 먹을 거라고요. 칼로리 조절을 안 하면 살은 안 빠지기 때문에 운동만으로도 체중이 안 빠졌지만 그 사람의 근육량이 늘면 인슐린 저항성은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골격근이.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반드시 운동이랑 식습관 조절을 해야 되고 약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약물을 계속 복용해 줘야 되는 거죠. 식이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칼로리를 이제 소모하려면 런닝머신에서 1시간 동안 속보를 뛰면 속보로 걸으면 200칼로리가 빠져요. 근데 그거밖에 안 빠지나요? 200칼로리가 빠지는데 소보루 빵 하나가 350칼로리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를 조절 안 해서는 칼로리 오버로드를 칼로리 과잉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체중 조절하려면 운동 자체만 해서는 혈당 조절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지고 근육량이 늘기 때문에 근데 체중을 좀 빼면서 당 조절을 하고 싶다면 식이 조절을 꼭 같이 하라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고 이게 식이라는 것도 쾌감을 주기 때문에 중독성 있는 거거든.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을 게 땡기기 때문에. 그럼 단 거 먹어야 되고 기름진 거 먹어야 되는데. 인간의 삶은 완전 중독과의 싸움이야. 모든 중독. 맞아. 나에서 중독 시리즈 다시 한번 할까요? 자, 아까 제가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보건성은 있다. 근육이 늘거나 복부 비만이 빠지면 저항성은 떨어진다. 혈당약을 끊고 지내는 분들도 많고 특히나 이제 당뇨가 생기면 몸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겨버려서 고착화되면 그건 되돌릴 수 없는데 당뇨 진단받은 1, 2년밖에 안 된 친구들이 체중을 1년 내에 보통 당뇨 진단받으면 6개월 내에 5%에서 10% 정도 체중 감량을 하라고 권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한 10kg 이상 뺐어요. 그래서 정상 체중으로 잘 돌아오고 지방이 줄면 당뇨약을 안 먹고 지내는 친구들도 많아요. 먹다가. 그래도 돼요? 그렇게 정상 혈당을 자기가 다 원래 아주 정상 상태로는 회복이 안 되지만 약 없이 생활 관리만으로도 유지가 될 상태까지 회복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려운 거지. 상당히 어렵죠. 100명 하면 1명 될까 말까. 그래서 나의 주장은 일부 환자들이 자기가 이제 약 없이 해보겠다고 그래. 그러다가 계속 혈당 조절 안 돼가지고 오히려 합병증 생긴다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나는 이 의지가 약한 놈이야 하고 바로 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생활 습관으로 해야지. 약을 찬양하는 건 아니지만 안 돼. 약을 안 먹고 계속 버티려는 분이 있는데 삶의 질이 상당히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것저것 제한이 많으니까 차라리 적정한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조금 덜 스트레스 받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지내는 것도 나쁜 방법은 자, 근데 아니라. 적지 않은 분들이 환자들이 이 식이요법이나 운동을 철저하게 지키는 건 어렵고 그렇다고 또 약을 먹는 거는 너무 오래 먹어야 되니까는 부작용 생길 것 같아서 두렵고 이래가지고 자꾸 이상한 사람들 찾아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약을 안 먹고 싶어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당뇨병 치료제를 오래 먹으면 췌장이 망가진다. 거기서 더 나쁘다. 요런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 떨어뜨리는 약물 오래 먹으면 췌장 망가져? 췌장이 그래서 노나 이제? 오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결국 췌장이 망가지는 거는 인슐린 분비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당뇨가 생기려면 보통 당뇨를 진단받을 때 내가 건강한 상태의 인슐린 분비능에 보통 30% 내지 40%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이미 진단 당시부터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분비능을 개선시켜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쉽게 혈당을 떨어뜨리고 분비능을 빨리 늘리려면 설폰 요소제나 이런 인슐린 분비를 빨리 늘리는 약을 쓴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버티다 30%밖에 안 남았는데 인위적으로 또 늘리면 또 늘어나는데 버티다 그렇게밖에 안 된 애들을 장기간 그렇게 계속 쉽게 말해서 쥐어짜내서 하면 그게 오래 가느냐? 보통 3, 4년 쓰면 그게 효과가 더 이상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박준영 주감님 말대로 췌장이 더 이상 남아있는 기능 자체도 빨리 소실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약제를 써서 이 당뇨 지금 진단받을 상태를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제가 뭐냐? 아직까지 나와있는 여러 가지 연구 근거를 보면 근본 원인을 해결해 준 약이에요. 이 피오글리타존이나 이 액토스 같은 약 이런 직접적인 인슐린 저항성 개선제를 쓰면 이 하나의 약제가 가장 오래 효과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 말은 지금 현 상태를 어떻게 해서든지 오랫동안 끌고 가는 약제 그러면 중에 하나다. 두 가지 아까 여러 약제들 중에서 여러 종류의 약들 중에 뭐가 좋냐고 했을 때는 환자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길게 보면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거는 계속 쓰면은 췌장이 계속 열심히 일하다가 나중에는 지쳐 떨어질 수 있는 반면에 저항성을 줄여주는 약은 그런 효과는 없으니까 췌장이 망가지는 건 좀 적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인슐린 분비 촉진제를 아주 소량 쓰고도 5년, 6년 잘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런 2mm 썼는데 효과가 없어서 4mm로 올리고 8mm로 올리고 이래도 효과가 없는 사람들 그것만 고집하면 결국은 더 빨리 인슐린 사용자로 넘어간다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이 등장했을 때 당뇨가 정복될 것이다. 그 원리대로라면 라고 이제 많은 기대를 했는데 아직까지 당뇨병 환자는 정복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럼 뭐 안 된 이유는 뭐지? 진짜? 그 한계는 뭐였어요? 처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인슐린 분비 이 두 가지가 당뇨의 가장 큰 중요한 축이었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당뇨병 환자가 이것만 고장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고장들이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상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해가지고는 그 부족한 뭔가가 해결이 안 되면 결국 또 남아있는 것들 때문에 혈당이 또 나빠지고 시간이 지나면 이런 거죠. 그래서 최근에 아까 우리 이 기자님이 얘기하셨듯이 새로운 약이 나오는 게 또 다른 병리 기전이 다른 원인들이 자꾸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교정하는 약제를 새로 만들고 교정하는 새로 약 만들고 그래서 예전에는 약을 한두 가지만 쓰고 계속 버티고 또 새로 약을 아껴뒀다 쓰지만 최근에는 약을 초반에 빨리 쓰고 효과 없으면 새로 약을 빨리빨리 조합을 해서 이상이 있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다 해결하면서 치료를 해나가는 게 요즘 트렌드죠. 그래서 그것도 되는 거죠. 다 내분비내과 의사들은 그 약간 정말 이렇게 미묘하게 막 여러 가지 치료제들 중에서 요거 조금 이렇게 섞어가지고는 써보고 또 검사해본 다음에 상황 봐서 살짝 바꾸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재밌겠다. 엔지니어 같은데요. 이렇게 쪼글쪼글. 뭐 저희는 그렇게 좋게 표현하시면 그렇고 심장내과 선생님들은 쪼잔하다고. 그럼 궁금한 게 그럼 DPP-4 억제제랑 SGLT2 억제제 이런 거는 어떤 기전인지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DPP-4 이니비터라는 거는 몸의 장에서 GLP-1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이 인슐린 분비를 조금 더 잘 되게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자동차로 치면 인슐린이 이제 휘발유잖아요. 휘발유로 차가 돌도록 하는 건데 윤활유를 잘 섞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휘발유로 훨씬 차가 잘 달리게 인슐린 분비가 잘 되게 도와주는 보조적인 또는 부가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이라 DPP-4 이니비터는 그런 효율을 봐서 인슐린 분비 능이 좀 떨어진 사람이 어떤 부족한 다른 부분을 채워가지고 인슐린 분비를 좀 더 개선시켜주는 거고 SGLT2 이니비터라는 약이 새로 나왔는데 당뇨병 환자들은 당분이 높은데 이게 소변으로 잘 나가지도 않아요. 몸에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죠. 높으면 소변으로 좀 나가서 당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소변으로 인위적으로 당분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정도 나가느냐 쌀밥 한 공기 정도가 소변으로 나가요 하루에. 그래서 칼로리가 좀 빠지고 체중이 좀 줄고 이런 장점이 있는 당뇨약이죠. 그런까지는 좀 기억하기는 어렵겠다. 그런 거는 이제 병원에 와서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해서 뭐 이렇게 외신 같은데 보면은 뭐 줄기세포건 뭐건 아주 그 인슐린을 계속 릴리즈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도록 몸 안에 심어서 완전히 그냥 자동 시스템으로 이 인슐린 당뇨병을 이제 정복하자 이런 게 굉장히 그 화두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최도 이 시기에 아직까지는 임상에서 적용하기는 어려운데 췌장이 다 인슐린 분비하는 거 아니고 췌장 중에서 베타세포라는 게 있고 베타세포를 이루고 있는 게 췌도 조직이라는 건데 이 췌도를 배양을 해가지고 또는 이식을 해가지고 몸에다 심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꼭 췌장이 안 있고 딴 데다 심어놓더라도 간에다 보통 심잖아요.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면 이게 반응을 해서 인슐린을 분비하도록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식이라는 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면역 억제 치료도 해야 돼. 그 자체가 당에 또 문제가 있고 네. 췌장이라는 걸 어디서 콩팥은 사람이 두 개이기 때문에 기증자를 얻기가 쉬운데 췌장은 기증자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좀 더 과학이 발달해서 췌도를 배양을 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다음에 심어줄 수 있는 이런 그게 이제 줄기세포. 줄기세포죠. 자기 줄기세포로 췌도를 만드는 거죠. 인위적으로 실험실에서. 그걸 몸에 심어주면 자기 거니까 이식에 대한 거부 반응 없이 하겠다는 건데 어디까지 왔니? 아직까지 임상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동물 실험하고 있어요? 근데 동물 실험엔 데이터들이 있죠. 이게 보통 이게 되게 임상시험이야 동물을 위한 거더라고. 인간은 도대체 언제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췌도를 이식하는 건 조금 아직은 어렵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기증을 많이 하잖아요. 사고 나면 대부분 다 기증을 해서 신장 기능이 나쁜 당뇨 환자들이 신장을 이식할 때 췌장을 같이 이식하는 거예요. 오호. 췌장과 신장을 같이 이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이고 만성 신부전 환자들이 어차피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췌장까지 같이 이식을 받아서 당뇨랑 같이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게 참 췌장이란 게 희한한 장기야. 이게 면역 이게 잘 안 살더라고. 네, 굉장히 어려워요. 다른 장기에 비해서 유난히 낮아. 췌장이. 이식을 하고 나서요? 그러니까 이게 췌장이라는 게 가장 진짜 절묘한 신체 기관이야. 굉장히 예민한. 까탈스럽고 거의 암 이런 거 걸려도 잘 치료하기 힘들고. 그렇죠. 네. 그 위치도 애매하잖아요. 몸속에 이렇게 숨어 있고.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위하고 간 사이에. 배 안에 있어. 배 안에 깊숙한 곳에 있어요. 제일 깊숙한 곳에 있어요. 제일 깊숙한 곳에 있어요.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건 뭐래요? 네, 깊숙한 곳에 있어요. 네. 자, 이제 슬슬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심플한 질문 또 한 번 던져볼게요. 단 거 많이 먹으면 당뇨병 잘 걸립니까? 정상 사람들이 단 걸 먹는다고 당뇨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당뇨 소인이 있는 사람들, 당뇨 소인이라는 건 되게 가족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거나 또는 40세 이후에 비만하거나 또는 임신을 했는데 임신성 당뇨가 있었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당분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인슐린 분비가 계속 많아질 거 아니에요? 인슐린 분비의 자극이 만성적으로 오래 지속되면 결국은 사람 몸이란 거는 버티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당뇨로 진행할 위험 요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몇 번 먹는다고 당뇨가 생기는 거는. 그러면 요즘 그 핫한 우리 집밥 백종원 선생께서 모든 음식에 막 설탕 팍팍 넣잖아요. 별로 좋은 레시피는 아닌 것 같아요. 괜찮다면서요. 건강한 사람은 단 거 먹어도. 그게 이제 얼마나 노출된 기간이냐가 중요한 거지. 노출된 기간이 그렇고 그런 당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시면 알지만 주변에 먹는 거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돼 있잖아요. 대부분 다 비만해요. 비만하고 배가 나와 있고 아까도 누누이 했던 오늘의 토픽인 인슐린 저항성이 몸에 그냥 안 보이지만 몸 어딘가에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드라이브를 계속 걸어주는 거는 부담이 되는 거죠. 이게 방송 심의위원회에서 규제해야 돼, 저거. 그러면 또 이제 저희 팟빵에. 아니, 이게 이제. 백 선생님 팬들이 또 게시판에 또 댓글 다시겠네요. 이재혁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김철중을 제재해라, 이런. 요즘 개념이 그 음식의 당지수라는 개념이야. 그래서 얼마나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이 있고,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이 있어. 근데 빨리 음식이 대표적인 게 설탕인 거야. 그렇죠. 그러면 최장에서 인슐린을 빨리 올리면서 피로도가 올라가. 그 피로도가 올라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단 거 많이 먹으면 결과적으로 장기간 단 거를 많이 먹으면 인슐린 당뇨병이 생긴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약간 맞아요? 네? 지속적인 노출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지속적으로 계속 단 걸 많이 먹으면 당뇨병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췌장이 번아웃 된다 이거지. 피로도가 높아가는. 췌장이 피로해서. 단순당을 자꾸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결국 살이 찌는 거거든요. 인슐린이 자꾸 많이 나오잖아요. 인슐린이 많아지면 비만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 비만으로 인해서 후천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공복 시간이 너무 긴데 밥 먹을 시간은 없고 이럴 때 사탕이나 초콜릿이나 카라멜 같은 걸 하나 먹는 건 되게 이제 적당량을 먹는 건데 적당량이 몇 보통은 개인가요? 일반적인 사탕 2개 있잖아요. 2-3개 정도가 40g 정도 당분으로 치면 40g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먹으면 저혈당은 안 빠지는 거지. 밥 먹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주스 한 잔. 네네네. 그거 혹시 정말 달달하고 맛있는데 그 몸에 좀 덜 해로운
단 음식 이런 건 없습니까? 맞아. 그런 거 없나요? 일단은 단 거는 먹고 싶은데 당뇨병을 피하고 싶은 이럴 때. 미각적으로 단맛이 나는데 네. 뭐 당분을 안 올릴 수는 없는데 네. 일단 당분이 단순한 가공당들 있잖아요. 탄수화물 설탕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가공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금방 올려요. 근데 과일은 과당이에요. 과당은 어차피 많이 먹게 되면 살도 찌고 지방간도 생기고 혈당도 올라갈 수 있지만 네. 그 시간이 걸리는 거죠. 과당은 먹는 즉시 혈당이 많이 올리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당분 섭취를 하고 싶으면 차라리 과당으로 적당한 양을 먹는 게 이런 가공된 당보다는 더 낫다. 차라리 과일을 과일이 차라리 낫다. 초콜릿은 어때요? 초콜릿은 뭐 설탕이죠. 말 그대로 설탕인데 저혈당이 생겼을 때 초콜릿은 별로 권하지 않아요. 왜요? 지방이 많기 때문에 유분이 많은 당분이라 흡수율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흡수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당이 금방 안 올라가요. 그래서 사탕을 먹도록 권장하거든요. 그래서 초콜릿은 결국 먹으면 칼로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네. 당분의 양이 중요하지만 당분 양보다 더 간과하지 말아야 되니까 전체 칼로리가 많으면 어쩔 수 없이 체중이 늘기 때문에 그렇죠. 잘 하셔요. 어떻게 물어봐도 하여튼 단 거는 몸에 해롭다는 쪽으로 답이 나오는군요. 네. 근데 이제 단 거를 먹었을 때의 이제 그 수용성을 높이는 방법은 근육이 많으면 되거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 거를 너무 좋아한다. 그 운동을 해야 돼? 근육 운동을 하면 돼. 똑같네. 그러면 그 술꾼들이 술을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운동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단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단 거를 더 먹고 싶으면 운동을 더 해야 돼. 그래서 저희 예전에 저희 선생님이 환자들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허벅지를 만져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근육이 좋다 이러면 이 사람은 그래도 잘할 거야. 근육량이. 그래서 씨름 선수나 역도 선수 같이 아주 근육 운동하는 친구들이 은퇴를 하잖아요. 그럼 당뇨병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근육이 줄면서. 근육이 줄고 근육 내 지방이 많이 차거든요. 그러니까 활둘레는 비슷하지만 이게 근육 운동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방이 그 안에 많이 차고 그러다 보면은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김철중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근육 운동이 잘 돼 있는 사람들, 근육이 발달된 사람들은 먹은 혈당이 금방금방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금방 해결되기 때문에 인슐린에 대한 분비 자극이 좀 상당히 적어도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배가 나오면 당뇨병으로 가까워지는 거고 허벅지가 굵어지면 당뇨병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좋네. 외래를 보셔도 되겠는데. 제가 이 의사 면허가 있어요. 당뇨 불학에서는 내몸이 내꺼 전문이야. 네. 그래서 나의 이 질병 철학 이거는 자기가 정말 즐기고 싶은 것을 오래까지 하기 위해서는 근육을 키워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병에 안 걸리고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더 큰 쾌락을 위해서 오늘 좀 뭔가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 그렇지. 뭐 이런 거죠. 그 쾌락을 아주 나이들을 늦게까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럼 단 거 피하고 근육 운동 열심히 하고 영어로 얘기하면 위험하잖아. 요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거 좀 하지 마. 단 거 피하고 근육 운동 많이 하고 유산소와 근육 운동을 대개는 당뇨 환자들은 반반 하라고. 이렇게 하고 만약에 당뇨병에 지금 걸리신 환자분이시라면 요 식이요법하고 운동 플러스에서 약물 치료도 꾸준히 잘 받으셔야 하던 약물 치료를 자의로 중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이제 병원에 나빠서 오는 주 원인이에요. 그게 제일 나빠. 맞아. 감기가 걸렸다 감기약은 열심히 먹고 약이 많으니까 당뇨약을 안 먹어요. 약이 많다고 그러면 이제 병원에 또 혈당이 높아서 오고 허리가 아파서 진통제는 먹고 관절약은 먹으면서 당뇨약은 또 속 쓰릴까봐 안 먹고 이런 게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주변에서 어디에 좋다더라 막 이러면서 검증되지 않은 예전에 한창 당뇨는 누에고치가루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많죠. 돼지 감자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 떠돌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아까 저희가 얘기했듯이 진짜 그럴 수도 있잖아. 당뇨 환자들은 억울한 걸 맨날 병원 가면 운동하고 먹지 말라고만 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딴 방법 좀 쉬운 걸 해서 내가 그런 거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대체를 자꾸 찾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귀가 얇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광고할 땐 대부분 다 이건 먹으면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그렇죠. 되게 광고하고 뭐 먹고 싶은 거 드시면서 해도 다 좋아진다고 얘기하고 이러니까 비싼 돈 주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검증된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게 사기꾼들은 사람들의 욕심을 노린다고 하죠. 우리가 고통을 감수하지 않고 단 것만 많이 먹고 싶은 그 욕심을 사기꾼들이 노리는 거죠. 그래서 사기꾼도 나쁜 사람이지만 사기를 당한 사람도 그런 요인이 있었던 거야. 약간 어느 정도 책임이 성재수를 노린 게 있은 거지.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야.
그러게. 그 난 계속 당해 난. 자, 오늘 명예수다. 우리 당뇨병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흔한 만성 질환, 네.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봤고 특히 이제 인슐린 저항성. 네. 야, 이거에 대한 개념과 원리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당뇨병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서남의대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이재혁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시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